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 윤날이라고 합니다. 우선 부득이하게 가명으로 사연을 보내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뒤통수를 연속으로 쾅쾅쾅 맞은 경험인데요. 그때의 트라우마로 지금은 누군가 알게 되면 의심부터 먼저 들고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당사자들이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자기들 이야기라는 걸 알겠죠. 내 사람에게 할 말은 나중에 미뤄둘게요. 아무튼 상상도 못한 끔찍한 사건을 겪고 모든 걸 제 손으로 해결했지만 상처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행복했습니다. 라는 동화 속 이야기는 말 그대로 동화 속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받은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네요. 평소 명랑하고 사람을 잘 믿던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그 끔찍한 사건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고 싶습니다. 막상 털어놓으려니 손이 떨리네요. 그래도 용기를 갖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제 동창의 소개팅 자리에서 응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모르는 훨씬 전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집안 형편이 꽤 부유한 편이라서 국제중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난다 긴다 하는 집안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그 아이들에 비하면 어묵 공장을 운영하셨던 할아버지와 그 곁에서 일하던 아버지를 둔 저희 집안은 평범한 축에 속할 정도였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견 없이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잘 지냈지만 몇몇의 아이들은 본인들 집안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며 자기들보다 못해 보이는 친구들을 은근슬쩍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 아침에 아빠 차 타고 오다가 봤는데 성현이 아빠 차 뭔 줄 알아? 뭔데? 마티즈! 저 웬일이니? 이 학교 어떻게 왔대? 그러게 성현아, 너 대박이다. 어떻게 이 학교 왔어? 공부를 잘해서? 그것만으로 안 될 텐데. 야, 너 곧 학교 그만두겠다. 학비 어떻게 감당해? 그 말을 들은 성현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음이 쓰였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놀리던 주동자가 입학하고 같은 반에 짝으로 배정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첫날부터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다른 친구를 얕잡아 볼 줄은 몰랐습니다. 막 친해지던 아이라 뭐라고 말을 하기도 애매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 죄 없던 성현이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애들이 점차 날이 갈수록 괴롭히는 강도가 심해졌어요. 성현이에게 말도 걸지 않고 성현이가 실수하기를 기다려서 비난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역시 성현이는 달라. 그치 나랴. 이런 것도 모르고 대체 우리 학교를 어떻게 들어온 거... 제 짝이었던 그 친구는 대놓고 저에게 그렇게 묻는데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홧김에 한 소리를 하고 나섰어요. 야 이지연, 이제 그만해. 성현이 그만 괴롭히라고. 다들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이유도 없이 친구 미워하고 괴롭히고. 넌 도대체 왜 그래? 제 말에 저와 친하게 지내던 희라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희라가 평소에 저한테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나리, 너 언제부터 성현이랑 친하게 지냈어? 그게 아니라 네가 전부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다른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나한테 쏘아붙였어야 됐어. 나 정말 섭섭하다 나랴. 그건 미안해. 그래도 지연아, 난 애들끼리 다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서로 막 금 나누고 놀리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제 말에 지연이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내가 이래서 나리 네가 마음에 들었다니까. 테스트 통과. 나리 넌 앞으로 계속 내 단짝이야, 알았지? 성현아 미안해.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바로 그렇게 수긍을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슨 테스트 통과라고 하니까 기분이 영 찝찝하더라고요. 그때는 영악한 지연이가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말한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저는 1학년 1학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어묵 공장이 어려워져서
저희 아버지께서 따로 직장을 구하셨거든요. 아버지 혼자 기러기 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전학을 갔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전학하는 날 펑펑 울었어요. 나리야, 내가 편지 쓸게. 우리 집 주소야. 너도 이사 가면 나한테 꼭 편지 써. 알았지? 알았어. 잘 지내, 지연아?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어요. 다시 연락을 주고받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 열심히 스펙을 쌓았습니다.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했어요. 다행히 대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갔고 인턴을 잘 마친 후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 인생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중학교 동창 지연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날 회사 입사 동기 중 친하게 지내던 한 사람이 저에게 어느 사립미술관의 전시를 같이 보러 가자고 했어요. 점심 안 먹어? 뭘 그렇게 봐? 나리씨, 우리 전시 보러 안 갈래? 뭔데? 전시?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립미술관인데 우리 회사 근처니까 지금 당장 갔다가 올까? 점심 먹어야지. 밤 10시까지 하네. 퇴근하고 가자. 오, 그래, 그러자. 그 친구가 디자인과를 졸업한 친구라서 평소에 전시를 보러 다니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제안으로 그날 퇴근 후에 회사 근처의 사립미술관에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상치도 못한 사람을 마주친 거예요. 전시장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회사 동료와 함께 전시장을 돌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네? 혹시 땡땡 중학교 다니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뭐였더라? 저 윤날이라고 하는데요. 아, 맞아 윤날이. 너 나 몰라? 나 이지연이야. 웬일이야, 얘 어떻게 여기서 만나? 이거 내 전시야. 알고 온 거야? 어머, 미술작가 제시카가 너였어? 나 몰랐지. 어쩜, 야, 반가워. 그러게, 너무 반갑다, 친구. 지연이는 제 옆에 있던 회사 동료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 나 여기 근처 땡땡 기업 다니거든. 회사 동료야. 그래? 너 완전 잘 나가는구나. 거기 들어가기 힘든 회사 아니야? 뭐, 좀 그런가? 제 회사 입사 동기는 옆에서 본인이 더 신나했습니다. 둘이 친구?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신기하다, 나리씨. 대박. 근데 저는 사실 어색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 한 학기만 친하게 지냈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으니까요. 사실 저는 지연이가 준 주소로 한 번도 편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기가 너무 좋아해서 셋이서 같이 간단하게 칵테일을 마시러 갔어요. 회사 동기가 미술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놨고 친구는 웃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영역이라서 그냥 둘의 대화를 흥미롭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헤어지려고 하는데 지연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랴,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자주 연락하자. 예전처럼 연락하지 말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마음을 숨기며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너 전시 3달이나 남았지? 또 올게. 연락하자. 자주 와. 우리 아빠 미술관이라서 자주 와도 돼. 아, 그래? 알겠어. 그 이후로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아도 지연이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 만나게 됐어요. 지연이는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랴, 너 남자친구 있어? 좋은 회사 다니니까 선짜리 많이 들어오겠다. 그치? 아직 그럴 나이까진 아니어서 난 선 안 보고 있어. 남자친구도 없고. 정말? 잘됐다. 내가 좋은 사람 아는데 소개시켜줄까? 갑자기 소개팅을 하라고? 그 친구 나랑 잘 아는 큐레이터거든. 왜 전시 기획하고 그런 일 하는 사람. 정말 똑똑하고 내가 보장할게. 정말 좋은 애야.
그럼 네가 만나지 왜? 제 물음에 지연이는 순간 당황하더니 대답했어요. 야, 걔는 완전 나랑 그냥 완전 친구야. 아, 걔랑 나랑? 됐어. 생각만 해도 토 나온다, 야. 지연이의 저희 친한 친구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저는 별로 소개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마음대로 약속을 정하고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나리야, 내가 약속 장소랑 시간 문자로 보낼게. 너 파토내면 안 된다. 그냥 가볍게 만나봐. 그 바람에 떠밀리듯이 소개팅 장소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레스토랑 안에는 이렇게 훈훈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먼저 알아보고 손을 흔들더라고요. 지연씨,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네, 알죠. 윤나리씨. 맞죠? 지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저는 한기현입니다. 처음부터 살갑게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 저도 호감이 느껴졌습니다. 몇 번 데이트를 하다 보니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그 사람은 마치 예전부터 저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제가 좋아하는 취향, 성격, 가치관을 잘 맞춰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1년, 2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지연이랑은 워낙에 가까운 사이라 셋이서 함께 만나는 날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연이는 제 남자친구가 된 기현 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했습니다. 기현이 넌 언제 우리 아빠한테 인정받을래? 잘 나가는 작가들 많잖아. 그런 애들 좀 우리 미술관에서 전시하게 해. 그래야 우리 아빠 미술관도 입지가 단단해질 거 아니야? 우리 아빠 요즘 걱정 많으시다. 너 인맥 좋다며 이럴 거야? 지연이의 말에 기현 씨가 강아지처럼 꼬리를 살랑대며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나도 백방을 알아보고 있어. 땡땡땡 작가 알지? 그 작가 이번에 국립미술관에서 전시하는데 그거 끝나면 지연이 아버지 미술관 쪽이랑 새 작품 가지고 전시하려고 준비 중이야. 그래? 그 작가 나랑도 좀 연결해줘봐. 같이 전시하면 좋잖아. 어머, 나리야, 미안. 너무 우리 일 얘기했지. 아, 넌 좋겠다.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 따박따박 받으니 걱정 없을 거 아니야. 지연이는 남의 속도 모르고 그렇게 해맑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나요? 다 각자가 가진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지연이 옆에서 항상 의리되는 남자친구가 당시에는 적잖이 불만이었습니다. 기현씨, 지연이랑 친구 아냐? 지연이 만나면 꼭 기현씨 구박하는 줄로 이야기하더라? 왜 그러는 거야? 기현씨, 지연이네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하는 것도 아니잖아. 기현씨는 다른 미술관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뭐 친하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연결해줄 수 있는 대로 해주려고 하는 거지. 어찌됐든 내가 지연 아버지의 아버지 도움도 많이 받았고 아무튼 난 괜찮아. 나 구박하는 거 아니야. 친구니까 그런 거지 뭐. 아이고 우리 나리가 내 걱정했구나. 역시 내 여자친구. 내 편은 나리밖에 없다니까. 고마워. 남자친구는 그렇게 눈구렁이처럼 이야기의 핵심에 빠져나갔습니다.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저도 익숙해져서 점점 무뎌져 갔어요. 그렇게 2년 만에 만나고 그 사람의 청혼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댁에서 살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나리야, 시집에서 쉽사리 한다는 게 어려운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그래도 한 3년만, 아니 1년이라도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어떠니?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도 반색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너도 알다시피 우리 막내 걔가 날 정말 잘 따르거든. 이렇게 초등학교 가는 것까지만 보고 싶은데. 사실 남편에게는 20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43살에 낳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하도 많이 나는 동생이라서 그런지 평소 남편이 자기 딸처럼 맡겼어요. 7살나 어린아이가 저에게 새언니라고 하는 게 저도 참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해요? 맞아요, 아가씨. 아가씨? 제가 아가씨예요? 저 아직 유치원생인데요.
오빠랑 저랑 결혼하면 저한테 아가씨가 되는 거예요. 우와, 그럼 이제 언니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지금처럼 언니라고 부르시면 돼요. 새언니라고 해도 되고요. 그럼 새언니라고 할래요. 새언니. 그런 어린 신우를 보며 저는 너무 귀여워서 선물도 사다 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이 너무 확고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하는 수 없이 시댁살이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아버지는 출장이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들어와서 살든 말든 상관없다고 하셨고요. 어차피 신혼집을 구하기도 당시에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좀 더 돈을 모으고 분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인품이 좋은 분들이라서 많이들 경험하시는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저는 시댁살이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지내던 방에 제 몸만 들어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부부는 부부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시댁에 살다 보니 그러지도 못했고 남편도 저도 바빠서 서로 얼굴 마주칠 일도 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내다 보니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저는 그저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의 집살이를 하는 하숙객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집안 살림을 하라고 다그치시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저도 요령껏 집안일을 하긴 했지만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실 텐데도 잔소리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어린 신우이였어요. 그 어린 것이 어찌나 저를 못살게 굴던지요. 언니가 나 밥 줘. 나 행복금밥 먹고 싶어. 행복금밥? 그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다른 거 먹는 거 어때요? 그냥 해줘, 행복금밥. 그렇게 투정을 부려서 제가 밥을 해주면 맛이 없다고 먹지 않는 게 부지기수였습니다. 와, 맛없어. 안 먹어. 버려. 그렇게 맛이 없나? 난 괜찮은데. 그래, 언니가 맛있게 해줬는데 그냥 먹어, 우리 딸. 안 먹어. 안 먹어. 신우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반항을 하면서 식탁 위에 밥그릇 안에 든 밥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걸 치우는 건 제 몫이었어요. 잠도 꼭 제가 재워줘야 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로 치이고 집에 와서는 신우이 재우느라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줘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쌓여가니 저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바쁘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남편이 일하던 미술관에서 지연이의 전시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지연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나리야, 잘 지내니? 오랜만이네. 너도 잘 지내지? 나 기현이네 미술관에서 이번에 전시해. 내일부터 한 달간. 너도 올 거지? 그랬어? 난 몰랐네. 기현이가 말 안 했어? 어머, 왜 그랬을까? 아무튼 내일 오픈파티 하니까 꼭 놀러와. 지연이의 말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의아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늦게까지 남편이 오기를 기다려서 물었습니다. 기현씨, 지연이 기현씨네 미술관에서 전시한다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다니, 내가 친구인데.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요즘 정신없이 바빠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네. 지연이가 내일 오픈파티 놀러 오라고 연락 왔어. 그랬어? 그래, 내일 와. 난 너 회사 때문에 그랬지. 파티는 나 회사 끝나는 시간에 한다던데? 그래. 남편은 제 말에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날 잠이 들고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일하는 내내 남편과 지연이가 신경이 쓰여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칼퇴근을 하고 저는 바로 남편이 일하는 미술관 전시장에 찾아갔습니다. 지인들이 모여서 샴페인과 핑거푸드들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더니 지연이가 저를 반기며 말했습니다. 나리야 왔어? 어머, 뭘 이런 걸 사와. 야, 너 센스 없는 거 여전하구나? 꽃다발이 뭐니? 아, 뭘 사와야 될지 몰라서. 농담이야. 뭘 긴장을 하고 그래. 와주기만 한 것도 고마운데. 고마워? 근데 기현 씨는? 아, 네 남편? 지금 잠깐 관계자랑 이야기 좀 한다고 나갔어. 너 시댁살이 한다며? 살기 괜찮아? 기현이네 엄마 아빠 꼬장꼬장 할 텐데. 그 어린 신우 어때? 귀엽지? 지연이 너도 우리 신우를 봤어? 제 물음에 지연이가 살짝 당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럼 봤지. 야, 사실 기현이랑 내가 너보다 더 먼저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니? 샴페인 좀 마시고 있어. 난 저쪽에 아는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지연이는 다른 지인들을 챙기러 떠났고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연이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지연이 쟤 아빠 백으로 저렇게 된 거지. 작품 봐라. 이게 말이 되는 작품이냐? 참나. 대학 다니다가 사고 쳐서 미국 갔다 오더니 갑자기 쟤 작가래? 그것도 잘 나가는? 어이가 없어서 원. 그러게 말이야. 그런 짓 저지르고도 하여튼 돈이 최고지 뭐.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 일부러 끼어들어서 아는 체를 했습니다. 지연이가 그 일로 고생이 많았죠. 누구세요? 저 지연이 친구예요. 아, 그럼 다 아시겠구나. 우린 대학 동기예요. 뭐 그렇다고 같이 졸업한 건 아니지만 지연이 이제 대학 오자마자 사고 쳤잖아요. 임신하고 애 낳은 것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로 유학을 가버려서. 애요? 네, 기현이랑 둘이 사귀는 사이였는데 기현이도 지연이 따라서 미국 갔었다는 얘기도 있잖아. 애는 어떻게 됐나 몰라? 그리고 기현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누군가가 망치로 제 머리를 휘두른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깨질 듯이 아파왔어요. 구역질까지 나서 저는 화장실로 급하게 가서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들은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해봤어요. 추정컨대 지연이는 대학 때 누군가와 아이를 낳고 도피 유학을 갔다. 그런데 내 남편 기현 씨와 지연이는 그 시절에 알던 사이였고 두 사람은 지금까지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사라진 지연이의 아이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제 어린 신우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지연이가 낳은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딱 신우 나이였거든요. 그리고 신우가 지연이를 많이 닮았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참지 못하고 다시 변기를 붙잡고 구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개어내고 저는 세수를 했어요. 복잡해진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지연이 그년이 화장실로 들어와서 저를 발견했어요. 나리야, 너 여기서 뭐해? 한참 찾았잖아. 너 세수했니? 갑자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는 부지불식간에 지연이 그년 머리채를 잡아 쥐었습니다. 뭐야, 또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미안, 머리에 벌레가 붙었길래. 그러고는 손을 놨더니 쌍욕을 하면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더라고요. 미친년, 지금 어떤 자리인데 이 머리 하느라 얼마나 시간 들였는 줄 알아? 너 나 샘나서 그러는 거지. 하여튼 이런 년들은 상종을 해준 게 아니었는데 이거 어쩔 거야. 그렇게 떠들어대는 지연이를 누르보며 저는 손에 쥔 지연이 그년 머리카락을 제 가방 지퍼 안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더니 남편 놈이 어느새 전시장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보였던 그 가식적인 미소를 장착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 곁으로 가서 제가 말했어요. 기현씨, 나 갈게. 그래. 조심히 가. 오늘 집에 오지? 글쎄, 여기 일 정리하고 또... 됐어. 안 와도 돼, 갈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쌩하니 정시장 밖으로 나와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 대학 동창 중에 의사가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에게 친자검사에 관해 물어보고 저는 시댁으로 돌아가서 신우이가 쓰는 칫솔 지퍼백에 챙겨두고 혹시 몰라서 신우의 머리카락 몇 개 더 뽑았습니다. 아, 뭐해? 아직 안 잤어? 언니 지금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백설공주 읽었죠. 집에 도착한 저를 보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얼굴에 지연이 그녀의 얼굴이 겹쳐져서 보이더라고요. 온몸에 닭살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신우 옆에서 신우의 얼굴을 오목조목 뜯어봤어요. 그리고 불현듯이 신우 옷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우, 지연이 그년, 그리고 남편동 셋이서 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 사진 이후에도 셋이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몇 장을 챙겨나왔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남편은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연이 그녀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반휴를 쓰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지연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신우의 칫솔과 머리카락으로 진자검사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제발 아니기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친자일 확률은 99.99%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가자마자 시부모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 알고 계셨죠? 놀란 토끼 눈을 한 두 사람이 저를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다 알고 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아가씨, 어머님 딸 아니잖아요. 아가씨, 지연이 그녀 딸이잖아요. 제 말에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렸고 시아버지는 손으로 이마를 짚더니 거짓말을 하려고 했어요. 며느라, 다리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기현이가 지연이랑 낳은 자식이 네 신우란 말이야. 너 무슨 꿈꿨냐? 아니면 어디서 이상한 드라마라도 본 거 아니야? 저도 이게 다 꿈이고 드라마였으면 좋겠네요. 언제까지 절 속일 생각이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소중한 딸이에요. 오해야, 정말 그럴 리가 없지 않니? 끝까지 오리발이시네요. 이거 보세요.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오늘 가서 두 사람 친자검사해봤어요. 제가 내민 친자검사지를 보고 시부모님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해댔어요. 그럼 어쩌니? 21장 꽃필 시기에 나와버렸는데 이거 아무도 몰라. 다들 네 신우가 내 딸인 줄 안다고. 너만 조용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 시모의 말에 제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전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지금도 기현 씨랑 지연이 그냥 둘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아셨죠? 제가 떠본 말에 시아버지가 걸려들었습니다. 그것까지 알았냐? 그럼 어쩌냐? 너희들 이미 결혼했는데. 기현이랑 지연이는 어쩔 수 없어. 네 신우 고은이 친부 친모인데 고은이가 있는 이상 둘 사이는 뗄래야 될 수 없지. 저는 그 대화들을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두고 말했어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자백하신 내용은 제가 다 녹음했어요. 저 이혼 소송할 거고 절 속인 지연이, 기현 씨, 그리고 두 분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러고 있는데 동네 친구네 집에 갔던 신우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의 뗀뗀하는 모습을 보더니 신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졸려. 어제 읽다가만 백설공주 마저 읽어줘. 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는가 싶었어요. 당장 짐을 싸서 나가려던 저는 일단 마지막으로 그 어린 신우, 아니 남편이 숨겨둔 자식에게 백설공주를 읽어줬습니다. 언니, 백설공주 정말 불쌍하지? 지연이 이모가 고은이도 백설공주래. 뭐라고?
지연이 의모가 내가 백설공주라서 왕자님이 깨워줘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숨어야 한다고 했어. 아무한테도 내 정체를 들키면 안 된대. 그리고 지연이 이모는 자기가 나쁜 엄마라면서 막 울었어. 지연이 그녀는 저를 방패막이로 삼았던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본인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면서 저를 남편과 맺어주고 곁에서 지켜보려 했던 거예요. 저는 지연이 그녀에게 그저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신우의 얘기를 듣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본인들을 동화 속 비련의 주인공처럼 만들어 놓고 아무 관계도 없는 제 삶을 망친 건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속으로 모두 박살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잠이 들었고 저도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서 저를 깨웠습니다. 나리야, 얘 일어나봐. 잠이 들었네. 왜요? 나와봐, 할 말이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 본능적으로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나리야, 미안하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우리 기현이랑 조용히 합의 이혼해줘. 합의 이혼이요? 그래, 우리 기현이 이제야 겨우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솔직하게 말할게. 기현이 미술관에서 일할 수 있는 학력도 자격도 안 돼. 그런데 지현이 아빠가 우리 기현이 그 자리에 올려뒀어. 이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 원이 진행하면 우리 기현이 다 무너져. 고은이가 기현이 딸이라는 거 순식간에 퍼질 테고.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기현이 내년부터 대학에 강의도 나가게 돼. 너만 조용히 하면 우리 다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이혼해줘. 내가 네가 입은 상처에 대한 보상금 얼마든지 줄게. 얼마 줄까? 말만 해. 그런 시모를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당신들은 끝까지 이기적이네요. 당신들 이익을 위해서 저 하나쯤 생각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나 봐요? 기현 씨가 학력 위조까지 했군요. 정말 끝을 모르겠네요. 저를 물러보신 모양인데 헛다리 짚으셨어요. 저 지금 어머님이 하신 말씀도 다 녹음해뒀거든요? 뭐? 당장 지워, 이 미친년아, 당장! 이제야 본색이 나오시네. 어머님, 아니, 자식 농사 잘못 지은 아주머니,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기대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집에 있던 제 짐을 대충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새벽에 말도 없이 찾아온 딸을 보고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부모님 얼굴을 보니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리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 저는 차분히 제가 겪은 일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두 분 다 저보다 더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장내버릴 거야. 이것들이 우리 딸을 뭘로 보고. 너 외삼촌 판사인 거 알고 있지? 알지. 근데 이건 아니야, 나리야. 외삼촌 아는 일 잘하는 변호사고 검사고 다 소개받아서 이것들 다 한국당에 얼굴 들고 살지 못하게 할 거야. 그 이후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상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남편의 학력 위조와 그걸 도운 게 미술계에서 명망 높은 지연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자 지연이 그녀는 저를 찾아서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했어요. 네가 우리 회사 앞에는 웬일이야? 나리야, 어머, 또 왜 이래? 왜 바닥에 꿇어앉고 그래? 우리 당당한 지연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 부끄럽네. 일어나. 나리야, 정말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고은이 얘기만을 밝히지 말아도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지연이 그년이 제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렸고 저는 걔가 정말 자기 잘못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빌어?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있니? 너한테 기현 씨랑 내 사이 숨긴 거 그거 정말 미안해. 근데
나 기현 씨랑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리고 고은이는 내가 너무 어렸잖아. 나도 내 꿈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나에게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요. 아니지, 지연아.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네 사정이잖아. 너 나 이용했잖아. 그치? 기현 씨가 결혼하고 안정적인 생활하는 모습이 대적으로 알려져야 너희 둘이 뒤에서 꿍꿍이 버리기 더 쉬웠겠지. 그래서 날 기현 씨 그 새끼한테 소개해서 결혼시킨 거잖아. 아니, 그건 말이야. 너도 기현이 좋다고 결혼한 거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날 속인 걸 몰랐으니까. 넌 진짜 어릴 때나 지금이나 지독하게 이기적인 년이야.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더니 다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거지? 제가 그렇게 비아냥거리자 지연이 그년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았니? 그러니까 평소처럼 그냥 짜져 있어. 너 우리 집안 몰라? 되도 않는 싸움 걸지 마. 너 지금 다니는 회사는 물론이고 앞으로 너 이 땅에 살 자리 없게 만들 수도 있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네가 먼저 나가 떨어지나 내가 먼저 나가 떨어지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소송을 계속 진행했어요. 남편의 학령 위조와 불법 취업이 밝혀지고 그 배후에 지연이 아빠가 있었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덕분에 미술계에서 명망있던 지연이 그년의 아버지는 업계에서 퇴출되다시피 했어요. 당연히 제 남편이었던 그놈도 마찬가지였고요. 학령 위조로 징역까지 사게 되었습니다. 제가 밝혀낸 비리 외에도 지연이 아빠의 비리 행각은 생각보다 더 많았습니다. 제 소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지연이 집안을 향해 여러 건의 소송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의 외도 행각을 알고 있던 미술관 직원들의 제보로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시작하자 두 년놈은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정말 우습더라고요. 가짜 삶을 살았던 인간들이 무슨 명예가 있다고 그런 고소를 하나 싶었습니다. 두 년놈이 이제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하나도 걱정되거나 긴장될 게 없었어요.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두 인간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제 신호, 그러니까 두 년놈의 불쌍한 자식 고은이의 출생의 비밀도 다 밝혀졌고요.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두 년놈은 정말 치사한 짓을 했습니다. 재판 전에 고은이를 앞세워 저를 찾아온 거예요. 고은아, 네 새언니다. 가서 인사해. 지연이 그년의 말에 어린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 보고 싶었어. 잘 지냈어? 고은이 보고 싶지 않았어? 고은이 여기 웬일이야? 그 아이는 지연이와 기연이 두 년놈의 눈치를 살피더니 저에게 매달려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이모랑 오빠랑 그만 싸우고 다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 안 돼? 나 언니가 동화책 안 읽어줘서 밤에 잠이 안 와. 제발 우리 집에 와, 어? 싸우지 마, 응? 자기 엄마 아빠를 이모 오빠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며 정말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나 싶었지만 그 애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고은아, 지연이 이모 기현이 오빠 아니야. 너희 친엄마 아빠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두 년놈이 달려들어서 제 입을 막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어린 것이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알아. 우리 엄마 아빠인 거 다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그만 괴롭히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네요. 그 어린 것이 영악해서 이미 다 알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 어린애의 말만 들으면 제가 그 인간들에게 죽을 죄를 지은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엄연히 피해자였어요. 속고 또 속고
끝까지 속았던 저는 정말 마음이 너덜너덜 걸레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세 사람은 제 앞에서 영화를 찍고 있었어요. 고은아, 너 언제부터 알았어? 내가 엄마인 거 알았어. 어떻게? 당연히 알지. 고은아, 아빠가 미안해. 미안해. 너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이야기하라고 했어. 미안해. 셋을 보고 제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와,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아름다운 죄에 나 눈물 날 것 같아. 법원 앞에서, 그치? 다들 있다. 재판장에서 만나? 그리고 재판이 진행됐고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이 인정되어서 저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거짓된 명예와 부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던 전 남편과 한때 잠시나마 친구였던 지연이 그녀는 숨겨뒀던 딸을 데리고 몇 년 후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고 들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한국에서는 낯짝 들고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법조인 친척을 둔 덕분에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지만 저는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어요. 재판을 다 치르고 나서도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두 년놈이 제 목을 조르는 악몽을 말이에요. 옆에서 그 년놈의 자식 새끼 고은이의 찢어질 듯한 웃음소리도 들렸고요. 조용히 해. 조용히.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도 몇 번씩 잠에서 깼습니다. 깨고 나서 보면 제 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너무 괴로워서 저는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까지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시원하게 복수해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안은 골물대로 골마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평범하고 성실하게 제 삶을 꾸려가던 제가 왜 그런 악독한 인간들에게 이용당했어야 했는지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듯이 숨이 막혀왔어요.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으면서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말들을 듣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전 시부모는 끝까지 저에게 사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끝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네요. 저에게 상처를 준 네 사람에게 이곳을 통해 한마디 해도 될까요? 전 시부모 그리고 이지연, 한기연 네 사람 혹시 듣고 계시다면 저한테 평생 속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당당히 살아가고 있다면 꼭 어떤 식으로든 죄값 치르기를 제가 빌고 또 빌게요. 여러분,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정말 듣던 대로 속이 후련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일이 있은 후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곁을 내주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낸 계기로 앞으로는 제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두는 연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일까지 겪었는데 저한테 뭐 더 큰 상처 낼 일이 생기겠어요? 제 마음은 이미 근육으로 단단해져서 앞으로는 어떤 상처를 받아도 극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씩씩하게 제 소중한 삶 지키며 살아갈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